안녕하십니까. 9주차 사회복지학 개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장애인의 개념과 종류, 장애인복지 이념과 대상, 장애인복지의 내용, 장애인복지가 나아갈 방향, 이런 순서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개념과 분류를 살펴보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라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2조에서 장애인이라 하면 이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있습니다. 이때 신체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외부 신체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또한 여기에서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장애를 분류하는 국제장애 분류에서 계층적 개념을 제한하여 장애인의 상태에 따른 재활활동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 1975년 선포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라 하면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걸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선진국은 정신 방화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가 일찍부터 법제화되었고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복지연금의 연금급부 종류에는 장애연금이 포함되어 부상으로 인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배경을 보면은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88년 제8회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이뤘으며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에 이릅니다. 그 다음 장애인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 형태는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분리를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은 장애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퇴분류로 인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또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는 지체장애, 뇌변변 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들 수가 있고 뇌변변 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해서 복합적인 장애를 의미하며 시각은 시력장애, 시야 결손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형평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형태로 나눠지고요.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유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일컫고 있습니다.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로서는 신장장애, 투석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 심장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재에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간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재에 제한되는 간 기능 이상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호흡기장애는 일상생활 현재에 제한되는 호흡기 기능 이상의 장애를 의미하고요. 장르요루장애는 일상생활 현재에 제한되는 만성 요루장애를 의미합니다. 간질장애는 일상생활 현재에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장애로서 지적 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예컨대 만성 알코올, 약물 중독, 기절성 뇌증후군, 치매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자폐성 장애는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를 의미하고, 기타 정신발달 장애로 세분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발생 원리를 보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장애인 수는 대략 전 인구의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000년 실태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0%인 139만 8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애 치료, 재활 치료, 또 교통수단 이용 특수교육 등으로 인해서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장애가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공해, 질병, 약물, 오남용, 일반적 사고, 유전적 요인 등 그 장애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발생 요인에 따른 비율을 조사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장애의 권익 문제연구소라는 장애인 복지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약 40%, 산업재해가 약 30%, 질병이 약 20%, 기타 약 1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기능과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특질인 기능과 형태 장애를 장애의 1차적 수치라고 봅니다. 직접 질환이 생기며 장애 발생 부위나 기능에 착안해서 생물학적 수준, 장기 레벨에서 파악한 장애, 아이코드, 즉 임페어먼트, 영어는 손상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능력 장애는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 범위에 있어서 활동을 형성하는 능력이 기능, 형태 장애에 의해서 제한 또는 결핍된 상태가 능력 장애로 장애의 2차적 수준의 장애라고 봅니다. 개체로 수행이 가능한 능력에 착안해서 인간 개체 수준에 파악한 장애, 디코드, disability, 불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능력 장애 디코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장애로서 3차적 레벨 수준의 장애인데요. 질환, 손상 또는 사회적 불리함이 생긴 것으로 능력자의 사회적 결과로 인한 장애입니다. H코드, 핸디캡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이 갖는 불리함의 장애에서 사회적 수준에 파악한 장애를 사회적 장애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이 심신의 장애를 가진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에 보면은 이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라고 봅니다. 또 유엔의 장애 권리 선언 1조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를 보면은 장애라면은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일상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I코드, D코드, H코드라고 보는데요. 기능장애 이제 impairment I코드는 정신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으로 기구나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장애 디코드인데요. 인간으로서의 정상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활동을 형성하는 일반적 능력이 장애, 임피어먼트에 의한 제한을 받거나 결핍된 상태, 즉 능력 장애, disability, 디코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임페어먼트나 디서빌리티에 의해서 형성되는 개인의 분리로서 연령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과 관련된 개인의 역할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한받거나 방해된 상태, 즉 핸디캡, H코드 사회적 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정책적 및 임상적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첫째, 목적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복지입니다. 즉, 장애에 있어서 바람직한 사회적 상태, 사회적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념이나 목표라고는 목적 개념이고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충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 발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며 목표가 된다고 봅니다. 예, 둘째는 실제 개념에서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것은 다시 현행의 복지 정책, 제도, 원조 등의 사회적 시책의 체계를 의미하는데 이건 사실 현행의 복지 정책, 제도, 원조 활동 등의 협의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위생, 노동 등 관련 제반 시책을 포함하는 광해인 장애인 복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등을 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회복, 자립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장애인의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경감시켜 일반인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념을 살펴보시면요. 장애인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소외와 불평등한 처우이며 사회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이웃을 인정받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오늘의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회통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은 장애의 복지, 궁극적인 결과이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 이념과 대상을 다시 이어서 보시면요. 사회통합을 이루는 세 가지 과정을 주류와 정상화, 평등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실적인 완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열등하다거나 일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이들이 신체적 장애는 가졌으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장애인 사회에 통합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기본 이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개념은 장애로 인한 문제를 예방 척결하여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 참여를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복지사회 척도이고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보면은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 기본 이념을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것과 또 완전 참여와 평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념을 종합해 보면은 정상화를 꾀하고 또 사회 통합을 실현하며 또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인권 대등성의 원칙을 살펴보시면요. 대한민국 헌법 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3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그 근본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특별 취급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대응의 원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 원칙입니다. 장애의 처우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장애가 갖는 개별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 자원을 조달하고 조정 활동을 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장애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거나 충분히 파악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척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신장애, 정신지체, 시각청각 언어장애 및 이동이 부자유한 소위 의학적 장애인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인에 대한 장애의 의미 부여와 문제해결 수단에는 참으로 높은
개연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달 보장의 원칙인데요. 장애 올림픽 스포츠의 장시자인 구두마 박사는 잃어버린 것을 시기하여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한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를 찾아보자라고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전인적으로 보고 그 가능성을 신장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재활철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개체는 변화 발달해 갑니다. 그 가능성을 신뢰하고 인간의 잠재력에 개입해 가는 노력이야말로 발달 보장을 지향하는 인간화의 원칙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욕구의 공통성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장애라고 하는 보통 인격의 속성 부분의 차이에 주목하지만 그보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욕구의 공통성이 오히려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학, 취업, 결혼 등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수요를 장애인 공부 등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개발 온전한 것에 대해서 장애는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의 원칙인 것입니다. 다섯 번 참여와 평등의 원칙입니다. 자기 존엄에 눈뜬 장애인들은 영원한 차별적 취급을 배제하고 우리도 동일한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족이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일반 학교에서 다른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으로 사회에 대한 통합, 대세의 흐름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완전 참여와 평등이 진행될 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분리되지 않고 친구가 되어서 혼일체의 체가 형성된 상태를 통합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평등이라고는 전제하에서의 창가가 없는 한 실현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실패할 경우 장애를 배제하는 사회 조직이 되고 장애를 배제하는 사회는 결국 결함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버린다 위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애복지법 3조 2항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실천 이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해서 자신의 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동권과 교육권에 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자신의 복지 문제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회균등화와 정상 원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회균등화라는 것은 물적 환경, 주택과 교통, 사회적인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 교육과 노동의 기회,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시설을 포함한 문화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 전체적인 기구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사명을 보면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초해 보면 일반의 사회관계를 장애인 등에 개방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상화라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체로 이른바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재하고 인간으로서의 취급받아야 하는 것을 정상화로 합니다. 주류라는 것은 미국의 1975년 10월부터 적용되어 모든 장애인은 그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가능한 최대로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법은 교육 가능한 정신지체아를 특수학급에서 보통학급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입니다. 장애인은 각종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 즉 취학, 취직, 결혼 등에 미치는 불이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중증화가 되면 물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양상의 근저에는 사회 전체에 잘못된 장애인관이 깔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복지 통합성 문제입니다. 장애복지는 사회복지로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통합이 요구되는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복지 사회보장 운동성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의 실시 초기에는 위정자, 전문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보장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이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공감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주체를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인데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당연히 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2조에서 장애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서 장기가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내부 장기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예,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고요. 또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서 뇌변경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장애인 범죄에 포함이 돼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확대 예방 질환은 호흡기 질환, 만성 간 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질성 뇌 증후군, 기타 정신 발달 장애이며 3차 확대 예상 질환은 소화기 질환, 비뇨기 질환, 치매, 외부 기형 및 피부 질환, 만성 통증, 간질 등 경련, 암 등이라고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직접적 소득 보장 대책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 보장 대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득보장 대책으로서는 사회보험이한 것과 공적부조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이한 경우는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와 장애급여가 시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회복지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장애인연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이제 장애인주 생활능력자에 대해서 국민적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포함한 생활보호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의 자립자금되어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99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었는데 200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국민적 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1, 2급 장애인과 상급 정신체 또는 자폐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보장 제도인데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급 무료교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제도라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 안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택보장제도로서 현재 실제로 있는 장애를 위한 주거보장 시책으로서는 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게 국민적 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가 2000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정신지체를 위한 공동생활 가정을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게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분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해주는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위한 주거보장 정책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서비스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재가 서비스는 정부에서 장애인이 집에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 훈련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을 지원함을 의미합니다. 시설 서비스는 장애 유형별로 살펴볼 때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시설, 청각 언어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순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변화가 별로 없는 반면에 정신지체 수용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 요양시설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애인 시설의 종류를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은요,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장애 유형 생활시설, 중증 장애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의료 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신분센터, 소아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직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 유료복지시설입니다. 장애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 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은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하면 장애인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파견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또 의료 재활을 꾀하고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적절한 취업 직종을 개발 및 보급하는 측면, 장애 고용 촉진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 의무 고용제를 확대하며 장애인 생활을 개선하는 측면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물리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병행해서 개선시키는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여 지역 주민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